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AI 투명성 법 제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박정균입니다. 네, 오늘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주관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1월 22일 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된 후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법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가 직접 스타트업의 눈높이에서 AI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의무를 어떻게 현장에 안착시킬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나누고 기업의 그 막연한 부담을 정확한 이해로 바꾸면서 실제 현장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순서를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기관의 인사 말씀이 있겠고 이후 이지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께서 AI 기본법의 투명성 조항에 대해서 말씀 주실 예정입니다. 이어서 국내외 사례 발표와 패널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며 12시에 마무리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최지영 상임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상임이사 최정입니다. 오늘 우선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기업가분들과 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특히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또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공지능 이제 기본법이 이제 시행된 지 이제 벌써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아마 혁신의 최전선에 계신 우리 스타트업 관계자분들, 특별히 스타트업도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 서비스가 규제 대상인지 또 투명성 의무를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 건지 또 뭐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고용량 AI의 그런 영역에 또한 내가 적용되는 건지에 대한 사실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조금씩은 좀 남고 계시고 또 고민과 질문들도 품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사실 또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또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번에 그 이 법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지속적으로 1년 동안은 계도 기간과 또 여러 가지 유예들을 통해서 충분히 법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로 노력하셨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또 민간과 함께 이야기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용량 AI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혁신의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민감한 영역에서 혁신이 또 여러 가지 또 규제 때문에 혁신에 대한 또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도 실질적으로 있지만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긍정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토론들이 오늘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좀 이러한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좀 해소하고요. 그다음에 법의 기준을 좀 명확히 파악함으로 인해서 단순한 규제의 대응을 넘어서 또 우리 스타트업들이 사업의 리스크를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글로벌 시장은 이제 기술력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AI를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추는 것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서 또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또 글로벌 고객의 신뢰를 얻는 강력한 또 비즈니스 경쟁력이 될 것인데요. 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또 준비하는 기업이 또 불확실성을 리스크가 하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1년의 계도 기간을 두어서 우리 기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또 계시니까 오늘 세미나에서 공유될 또 정부와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또 사례들 또 질의응답들 또 조언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좀 그런 팁들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역시 또 스타트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세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우리 스타트업계의 목소리가 또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스러운 기능도 좀 더 강화하고 또 정부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담긴 정책 보고서도 꾸준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스타트업계가 AI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기술 혁신의 앞장서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론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이준희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기부 신산업기술창업과장 이준입니다. 아,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과기정통부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게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또 시간을 내 주셔 참석하신 스타트업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성룡과 이영걸이 무술 대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제 AI로 만든 컨텐츠였었는데요. 놀라웠던 점은 예전 같으면 되게 좀 육손도 있고 뭐 발도 발가락도 이상하고 그런 장면들이 좀 틈틈이 보이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색하지 않았고요. 비단 뭐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제는 AI 적용은 뭐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는 뛰어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변화에 대한 뭐 기대와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스타트업이 어디까지 우리가 해도 되는지, 뭘 시켜야 되는지 이런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번 기본법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 스타트업들이 기술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때 최소한의 뭐 기준으로 좀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희 중기부도 스타트업들이 이를 잘 활용해서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전국에 17개의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법률 상담, 그다음 제도에 대한 건의 등을 좀 제공하고 고역량 검증, 인증 비용 등을 창업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그 지침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의 사업 전략을 정리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를 주최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 최우석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과기부 인공지능 안전신뢰 지원과장 최우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말씀 올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세종에서 올라오면서 사실 오늘 두 가지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좋은 말씀 앞에서 이제 이사님 과장님께서 많이 해주셨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업계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굳이 이렇게 빨리 적용해야 했는지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AI 분야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지원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AI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거부감을 줄이는데 AI 기본법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시행령을 정비하면서 업계,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와 많은 소통을 했고 결과적으로 AI의 역기능을 우려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으므로 법은 시행하되 업계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처벌은 유예하는 한편 계도기관을 운영하면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결국 AI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이제 여전히 당장의 괴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께 부담을 드린 만큼 업계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지원을 이어나가기 위해 중기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정부는 AI 기본법상 규제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규제를 예로 든다면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의 목표가 추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직관적인 인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지에 따라 표시의 방법과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보통 추적 가능성을 고려해 비가시적인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반면 일반 국민들께서는 직관적인 인식 가능성을 요구하면서 가시적인 표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은 아직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성숙시키면서 법을 계속 정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AI 기본법 법제정비단이 곧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업계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및 기술 전문가 분들과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도 여러분 말씀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참 불안한 시기입니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관세 전쟁 계속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것 같지만 안 끝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도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외 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낮은 잠재 성장률로 고민이 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정부는 인공지능이 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코스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의 안착과 현장 적용에 진심인 세 기관의 인사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세미나의 핵심이 될 첫 번째 발표 순서입니다. 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 AI 기본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특히 투명성 관련 조항은 뭐 이제 사전고지나 생성물 표시 의무 등 그 AI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지성 사무관께서 법령의 주요 내용과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투명성 제도 담당하고 있는 이지성 사무관입니다. 이제 저희가 1월 22일 법 시행 이후에 이제 뭐 많은 소위 좀 새로 이제 인공지능 사업자들이 지켜야 되는 규정들이 일부 생겼는데요. 그중 이제 아무래도 AI 생성물 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투명성 확보 의무는 크게 사전고지와 생성물 표시 의무로 나눠집니다. 이제 사전고지 의무는 이제 고영양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AI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고지 의무고요. 표시 의무는 AI 생성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제 그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에 앞서서 누가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성 확보 의무는 이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이 의무의 이행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사업자란 이제 법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그리고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 이제 개발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비교적 이제 좌측의 그림과 같이 개발 사업자는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용 사업자라는 어떤 단어가 주는 그 표현, 사실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전 산업 분야에 확산되다 보니 우리도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데라는 이제 측면에서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라는 어떤 정의 단어를 들으셨을 때 우리도 해당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약간 우려사항 그리고 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앞서서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제 의무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볼드 처리해 놓은 이제 문구 먼저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은 인공지능 제품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물리적, 논리적, 기능적으로 운용 가능한 제품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을 이제 인공지능 제품이라고 말을 하고요. 인공지능 서비스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투명성 확보 의무의 이행 대상으로 제품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래에서 보이시는 사례와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스타트업 분들 중에서 영상 제작서 AI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경우는 이제 위 정의에 부합이 되어 적용 대상이 되고요. 예를 들어 이를 그냥 도구로 활용해서 먼저 결과물을 만들고 이 뭐 특수효과 영상을 납품을 한다던가 하는 업무를 수행하시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업무에 이용하여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고요. 이 비슷하게 웹툰을 AI로 제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뭐 자동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이거를 뭐 동적으로 채색을 해준다거나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무 대상이 되고, 마찬가지로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웹툰을 제작하고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냥 도구로 업무에 활용한 경우로 보아, 즉 법상의 이용자로 보아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 최종적으로 제공이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최종적으로 제공이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그 접점에 있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의무 준수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리고 제공할 때 이제 직접 예를 들면 제미나이를 예로 들어 구글의 뭐 나노바다나 제미나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미나이는 직접 모델이 개발하기도 하지만 이를 엔드 유저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제미나이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직접 최종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로서 투명성 확보 의무가 발생을 하고요. 이제 이를 API 등을 오케스트레이션 한다든지 뭐 그런 연계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뭐 이용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이용 사업자에게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만약 그 API 등 기존의 모델을 활용한 경우에 이미 그 모델에서 그 투명성 확보 의무, 이를테면 AI 생성물 표시가 이미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부차적으로 그 이용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의무 부담은 없으나 이제 표시 의무 관점에서 그 기존의 API가 그런 표시를 이미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 표시 의무는 이를 활용하는 그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AI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를 도구로서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는 인공지능 기본법상 이용자에 해당하여 투명성 확보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구분하는 포인트는 이제 이용자에게 AI 서비스, AI 도구를 제공하는가 그리고 또는 이를 결과물만 제공하는가로 이제 우측 하단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고지 의무입니다. 인공지능 사업자는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품 서비스가 이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제 고영향 인공지능은 법의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10개의 그 어떤 영역이 있는데요. 법상 10개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 권익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의무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생성형 인공지능,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결과물을 생성하는 AI 서비스를 제공할 시 의무 대상이 되게 됩니다. 사전고지 방법은 굉장히 시행령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폭넓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 계약서, 약관 등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 화면이나 단말기에 뭐 문구나 안내, 뭐 로고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뭐 제공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오프라인 서비스일 경우에요. 그리고 기타 이용자가 사전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내가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구나, 내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이 개체가 지금 인공지능으로 구현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으실 AI 생성물 표시 의무인데요.
이제 먼저 이 생성물 표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앞서 먼저 AI 생성물 표시 의무 제2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그 방법으로 첫 번째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로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흔히 가시적 표시라고 부르는 이제 뭐 로고를 뭐 이미지로 예를 들었을 때 우측 하단에 뭐 로고로 표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AI로 생성되었음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계가 판독하는 방법은 메타데이터, 디지털 워터마킹 등 사람이 인식할 수는 없지만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제 시행령에서는 비가시적 표시 방법을 적용 시 1회 이상 문구 또는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 생성물 자체에 안내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그 파일을 그 생성물을 제공받을 때 이제 뭐 UI 등으로 이제 안내를 하도록 저희는 가이드라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제2항의 연장선으로 제3항에서는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한 추가적인 표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2항에서 AI 생성물에 대해 뭐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을 허용을 했다면 제3항에서는 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또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위에서 설명드린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 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방법이 위에서 제시한 비가시적 표시 그리고 뭐 주요 콘텐츠와 좀 분리된 영역에 표시하는 방법 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표시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생성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미지를 생성하고 파일 형태로 다운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에서는 생성물을 제공하는 경우 표시를 해야 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챗봇을 제공하는데 그럼 매번 말풍선마다 그럼 모두 개별로 표시를 해야 되느냐 혹은 우리가 이제 프롬프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미지를 이제 생성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경우에 그냥 UI에서만 나타나는데도 이거를 반복적으로 뭐 이미지 내에 이렇게 로고를 달아야 하느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 이용 환경 내 제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통상 다운로드나 이런 것 없이 뭐 서비스 UI, 화면 등으로 이제만 내에서 제한적으로 결과물이 표현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AI 생성 결과물에 직접 표시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서비스 UI 등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도 폭넓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외부 반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성물에 직접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 반출 시입니다. 이 부분은 결과물을 UI 등 서비스 제공 환경이 아니라 외부로 이제 다운로드 공유 등을 통해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제공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AI 생성물에 직접 표시를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정리하자면 지금 보시는 부분은 표시 의무의 적용 흐름도인데요. 서비스 환경 내에 제공을 하는 경우는 일반 생성물과 딥페이크 생성물 구분 없이 이용 화면 내 로고 또는 문구 표시, 생성형 AI 활용 사실을 초기에 안내, 생성물 내에 직접 워터마크 표시 등을 폭넓게 허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외부 반출을 하는 경우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그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서비스 환경 내 제공하는 내에서 생성물이 제공되는 경우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화 기반 서비스입니다. 생성물이 서비스 환경 밖으로 나가지 않고 챗봇, 대화창 등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 내에서만 결과물이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그림상의 예시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초기 화면을 표시하는 방법, 이제 이용 환경에서 알아볼 수 있는 로고 표출로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우측에서 보시는 뭐 실시간 생성 중 표시, 그리고 툴팁 표시 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성 어시스턴트 유형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그 음성으로 호출을 해서 시작되는 어떤 그 음성 기반 AI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개별 음성마다 반복적인 안내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음성 가전 등 실물이 있는 제품인 경우에는 겉면에 AI 기반으로 운영됨을 표시를 해서 이를 통해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또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과 메타버스입니다. 요즘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AI로 생성한 그림이나 영상을 게임 콘텐츠 구성 요소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NPC가 생성형 AI 기반으로 구동되는 등 이제 그 자체가 AI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용자가 상호작용하는 뭐 캐릭터, NPC명에 AI임을 표시를 하거나 AI 기반 음성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초기에 AI 기반 음성임을 안내하는 방법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산성 향상 서비스입니다. 이는 생성형 AI를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 등을 이제 예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이용 화면 내 로고 표출, 이용전 안내와 같이 앞서 챗봇과 비슷한 방식으로 폭넓게 방법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어 파일로 저장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외부 반출 시 표시 방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좀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좀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 반출 시의 표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시적 워터마크 등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비가시적 표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을 하실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다만 이제 딥페이크 생성물의 경우에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만을 허용하고, 이 경우 예술적 창의적 표현물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앞서 이제 비가시적 표시 방법 등을 전시 및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생성물에 대한 표시 방법입니다. 이제 텍스트 결과물을 파일이나 문서 등으로 다운로드 공유 기능 제공 시에 이 외부 반출의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다만 이용자가 클립보드, 카피 페이스트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그 기능을 어떤 외부 반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제 표시를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 인공지능 사업자가 AI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능이 아닌 이제 이용자가 직접 중간 생성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카피 페이스트는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없다고 가이드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파일 형태로 제공 시에는 문서의 머리말, 그리고 이건 일종의 가시적 표시가 되겠고요.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표시, 이거는 문서의 비가시적 표시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등 비가시적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앞서 비가시적 표시 시 1회 이상 안내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UI상의 문구, 음성 등으로 생성 사실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드 생성 도구가 많이 이제 AI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코드 프로젝트 활용 및 코드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석이나 이제 뭐 마크다운 파일에 별도로 명시하는 방법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생성물입니다.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구석에 이제 어떤 로고를 삽입하는 방법을 적용하실 수 있고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디지털 워터마킹, 메타데이터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히 여기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생성물, 소위 딥페이크 생성물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좌측의 예시와 같은 로고 삽입 등이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동영상 생성물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고 삽입과 메타데이터, 디지털 워터마킹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여기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제 소위 딥페이크 생성물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재생 구간 전체에 로고 표출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는 가이드라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 생성물인데요. 음성 생성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미지와 동영상과 같이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음성 시작 부분에 AI 생성 사실을 안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요즘 음성 워터마킹 기술의 개발 및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거나 기타 파일에 메타데이터를 적용하는 방법을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 방금 말씀해 주신 텍스트, 동영상, 음성, 이미지 카테고리 외에 다른 파일 형식의 생성물이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파일의 포맷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말이나 작성 영역 초반에 문서의 초반에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슬라이드 같은 경우엔 첫 슬라이드의 일부 영역에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파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속성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정리하자면 사전고지의 의무와 AI 생성물 표시 의무로 이제 투명성 확보 의무가 구성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좀 거시적인 적용 흐름을 보자면, 먼저 AI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제공하고 계신 AI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를 기반하고 계신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사전고지 의무에 있어서도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를 제공하는 경우에 의무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닌 경우에는 좀 자율적으로 표시를 사전고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관, 화면 등으로 사전고지 의무를 이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텝 두 번째로는 이제 AI 생성물의 적용 여부인데요. 제공 중이신 서비스에서 AI 결과물을 제공하는가, 만약 yes일 경우에는 이제 표시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우리가 생성물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외부 반출 기능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시스템 이용 환경 내에서만 제공하는지를 판단하셔서 서비스 UI에 간접적으로 표시하면 될지, 아니면 외부 반출 시에는 결과물 자체에 표시를 해야 할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만약 그 결과물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결과물, 딥페이크 생성물인 경우에는 사람이 인식 가능한 방법을 필수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저희가 1월 20일 법 시행과 함께 공개한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에 좀 대부분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업분들의 문의 사항을 받기 위해 저희가 법 시행일부터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선 상담 및 전문가 서면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제공 중이니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1월 22일 법 시행부터 최소 1년 이상의 사실조사 및 과태료 유예 계도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이제 이 기간은 어떤 위반 사실에 대해 적발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기업이 해당 기간 동안 이행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이행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 예정에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앞서 안내드린 지원 데스크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공지능 기본법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관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마 그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따 11시 5분부터 별도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AI 투명성 실제 구현 사례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이 세션부터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외정책 분과위원장이자 코딧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정지은 대표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앞에 설명해 주신 내용을 좀 들으신 이후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걸 어플라이 하는지, 또 여기 오늘 제가 아까 인사를 좀 드리다 보니 PO분들이나 개발자분들도 계셔서 그걸 API로 예를 들면 구현한다든지 워터마킹을 넣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들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첫 번째 사례 발표로는 저희가 C2PA라고 하는 기관에 앤디 팔슨이라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을 좀 어렵게 모셨고 지금 뉴욕에 계셔서 실시간 라이브로 저희와 함께 이제 나와주실 예정이고요. 이분이 발표하실 때 C2PA라는 기관이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비가식적인 워터마킹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 스탠다드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실 텐데 통역이 동시에 되고 있기 때문에 수신기를 활용하시면 통역으로 이제 한국말로 관련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Q&A에도 말씀해 주실 예정이라 관련된 내용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질문 남기실 수 있고요. 그 관련해서는 한국어로 질문해 주시면 동시 통역으로 영어로 질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최고 대표님 마크 애니의 최고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실 때 좀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크 애니에서 개발한 API에 대한 설명과 관련 내용들을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C2PA의 안디 펄슨부터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뵈었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제가 거리 관계상, 시간 관계상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C2PA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C2PA의 기본적인 역할과 어떠한 이 한국의 AI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로 자, 이런 C2PA와 연계돼서 어떠한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C2P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컨텐츠 출처와 진위 확인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된다고 하면 자, 제가 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AI 투명성을 위해서 C2PA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방형 표준을 통해서 공유, 여러 가지 그 시도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C2PA는 어떠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그널이 사실 플랫폼을 떠나서 서로 우리가 상호 우리 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무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C2PA는 그리고 미디어와 함께 이동해서 이 미디어와 함께 여러 가지 그 기계 판독이 가능한 출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보 자격 증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시적인 워터마크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출처 정보에 기반한 어떤 공개 UI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픈소스 코드라고 하죠. 우리가 디지털 출처라고 말을 하는데 프로버넌스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컨텐츠가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컨텐츠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성이 되고 위변조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AI가 생성한 것인지 아니면 AI를 이용해서 위변조를 했는지, 편집이 되었는지, 실질적인 진짜 어떠한 영상인지 오디오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어떠한 컨텐츠 자격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컨텐츠 자격증명이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출처, 우리가 우리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크리덴셜을 주는 것이죠. 어디에서 생성이 됐고 어떻게 편집이 되었고 어디에서 게시가 되었고 그리고 또 AI가 사용이 되었는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생성에서 편집 그리고 실제 게시 그리고 또 소비자 이렇게까지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 출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C2PA의 모든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개인정보는 보호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콘텐츠 자격 증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메타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이 콘텐츠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콘텐츠 자격 증명이라고 하면은 정의된 신뢰 모델을 기반해서 신뢰를 평가할 수 있는 암호학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위변조 탐지가 가능한 정보를 저장하고 접근하기 위한 개방형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컨텐츠가 생성이 되었는지 컨텐츠가 변경이 되었는지 타임스탬프를 포함해서 우리가 시간 영역별로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명이 유효한지 그리고 또 이 팩트 체커가 있고 밸리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러한 것이 협력을 하여서 자격 증명을 확인을 하는 것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너무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C2PA가 제공하는 이러한 표준에 대해서 저희 URL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문서가 여러분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C2PA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보면 여기 로고가 지금 운영위원회 소속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 로고가 있죠. 플랫폼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구글과 같은 이러한 포털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AI나 아니면 생성형 AI 생성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보입니다. 일반 회원사도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수백 개의 이런 회원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모두 기여를 하고 있죠. C2PA는 이러한 회원들과 함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특히 투명성과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AI를 사용해서 그 진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사진이 있을 때 실질적인 사진인지 아니면 편집된 사진인지 AI를 통해 조작된 사진인지 유변조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이러한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된 어떠한 프리 라이선스로 스탠다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개된 무료에서 이러한 표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을 하고 모든 사람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죠. 자, 핵심적인 그 솔루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이 있고요. 오픈소스 코드라는 것이 있죠. 우선은 우리가 기본적인 암호학적인 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또 변경 가능한 어떤 미디어 콘텐츠,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자, 이러한 콘텐츠 결과물의 정보, 메타데이터를 암호학적으로 결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상이 있을 때 그 편집이 되었는지 여부를 암호학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일가 안에 함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나중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나 영상이나 스트림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영상, 라이브 영상이나 오디오나 문서에 대해서 결합 규격이 있는데요. 이런 규격이 하나의 솔루션 형태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 시점에서 콘텐츠와 메타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도 주요 솔루션 개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람이 되었을 때 그 열람 전까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검증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열람 중인 콘텐츠가 제작된 콘텐츠와 동일한지 여부를 암호학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이 솔루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최초에 생성된 이후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변화가 전혀 없는지 실질적으로 진실된 어떠한 원본 데이터인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경된 연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준을 준수하는 미디어 자산 컨테이너에서 작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나 아니면 다른 디지털 데이터 유형으로도 확장이 가능한데요. 머신러닝 모델이나 아니면 메타월드나 아니면 3D와 같은 이런 데이터 유형으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여기 다양한 간단한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C2PA 매니페스트 저장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 컴포넌트가 보이는데 여기 보면 실질적 설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식별할 수가 있고 접근할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 여기 보면 데이터 해시도 있고요. 밸리데이터 사이트가 있고요. 구글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UI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이 데이터 콘텐츠 자격증명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해시와 여러 가지 다양한 메타데이터가 결합되는 형태이죠. 그럼 실제 적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영상이나 이미지나 문서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자격증명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생성 도구에 있어서 생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AI 미디어를 통해서 어떠한 미디어를 통해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메타데이터가 이 태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산의 어떠한 암호학적으로 결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글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AI 툴을 이용해서 생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어떠한 장치나 시스템에서 생성되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신한 사용자는 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 인지 없이 변경이 되지 않았는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러스트 모델 같은 경우, 신뢰 모델 같은 경우에는 PDF나 아니면 웹 신뢰 모델과 동일한 접근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나 사실 지금 웹브라우저 같은 전체적인 제재 시스템은 상당히 유비쿼터스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보안 방식 같은 경우는 이미 잘 전반적으로 이미 다 표준화가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또한 이 사용자의 정보 아니면 방문객의 정보가 어떻게 저장이 되고 하는지는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신뢰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암호화 기반이고요. 기본적으로 암호학적인 결합입니다. 메타데이터와 콘텐츠 간의 강한 어떠한 크립토그래피 기술을 이용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어떠한 뱅킹 쪽에서도 이러한 스탠다드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컨퍼먼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에 있어서는 C2PA 에코시스템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받는 방식으로 각각의 기관들은 테스트를 거쳐서 어떤 인증기관 자격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성하는 이행이나 시행이나 아니면 이러한 결과물에 대해서 C2PA 에코시스템 상에서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가식적인 워터마크가 있죠. C2PA는 이러한 콘텐츠의 자격 증명에 있어서 하나의 메타데이터와 콘텐츠가 결합한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SH나 아니면 어떠한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프트 바인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소프트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오디오나 영상이나 이미지나 문서에 있어서 소프트 바인딩 형태의 기술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나 클라우드 시스템, 아니면 URL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레퍼런스가 가능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데이터 살펴보고 있는 데이터가 AI 버전인지 아니면 원본인지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미디어와 동일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나서 이후 제가 어떻게 실제 사용되는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좀 가이던스 문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에서 참조해서 어떻게 실제 사용하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이 모든 포맷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모든 규정은 이 포맷이라든지 이 포맷의 섭셋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2PA에서 요구되는 그러니까 지원이 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단일의 스펙은 아니에요. C2PA 그래서 에코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부의 경우는 어 이제 그 투명성 그 법안과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트러스트 시그널인 거죠. 이거는 이제 뭐 BBC가 만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이제 기관에서 만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 신원과 관련된 아이디와 관련된 부분은 이 트러스트 프로파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CTPA를 통해서 저희가 이 CAGW라는 것이 그런 그룹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그 개별 아이디라든지 어떤 확장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특정 조직 같은 경우는 이 오거나이제이션에서 그 발견한 건지 아닌지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C2PA 외에도 CAGW에서 WG에서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또 JPEG 같은 경우도요. 이제 ISO JPEG 커뮤니티인데요. 그러니까 C2PA 외에도 이 트러스트 프로파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여러 다른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펄리셔라든지 그리고 이런 그 조합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것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트 이제 진위성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오픈 소스 코드를 제공을 하는데요. 여러 다양한 언어의 랭귀지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웹, 뭐 모바일, 데스크탑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오픈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해서 완전히 무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용도에 맞게 서비스의 용도에 맞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 컨텐트 크리덴셜을 적용하는 이제 처음은 아니실 텐데요. 이미 그 크리덴셜이 이제 여러 방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뭐 샘상이나 갤럭시라든지 이제 시리즈에서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픽셀 폰이라든지요. 카메라에도 이그 컨텐트 크리덴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니라든지 PXW 그리고 G300 비디오 카메라도 이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이 크리덴셜 컨텐츠를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방법 아니면 이제 기계 인식 방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선 표시 방법, 실제 저희가 볼 수 있는 방법이죠. 이제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저희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 크리덴셜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플랫폼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니즈가 있을 테니까요. 뭐 다른 아이콘도 쓸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암호화된 방식으로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워터마크를 쓰는 것 대신 뭐 예를 들어서 UI 내에 인베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사례를 보시면요. AI 제너레이트 된 건데요. 오픈 AI에서 만든 것입니다. 또 다른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포토인데요. AI를 통해서 편집이 된 실제 사례예요. 이제 구글 픽셀폰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 사례에서 보시면은 AI의 정보가 오른쪽에 작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는 부분적으로 AI가 만든 것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그리고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사진으로 사진을 찍었지만 AI 툴을 사용해서 일부를 변경했다는 거죠. 그래서 썸네일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사전에 에디팅 이렇게 편집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C2PA는 이제 AI로 생성한 영상인데요. 실제 소라2에서 다운로드한 건데요. 컨텐트 크리덴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도비툴이 이제 에디팅된 거죠. 다른 플랫폼에서 이제 에디팅 편집된 건데요. 여기 이제 컨텐트 크리덴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장 처음에 오픈AI 소라2에서 이제 AI를 통해서 생성된 비디오라는 그 원천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AI 틱톡에서 만든 AI 비디오인데요. 틱톡 플랫폼에 이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호 운영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틱톡에서 사용했는데 이제 현재 동일한 컨텐츠 크리덴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픈 소스 코드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운영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 소스 코드를 구현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고 아니면 머신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방식 모두 다가 또 상호 운영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글이든 오픈 AI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컨텐츠 크리덴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두 번째는 머신이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은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미디어가 이제 계속해서 프로버넌스가 이 미디어라는 것은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머신 판독 가능한 출처 정보를 필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시각적으로 실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출처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공개 UI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 세미나에 접속해 있을 것이니까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만들 때 국내용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글로벌한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는 비슷하고 동일한 그 표준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알아보고 어떤 식의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는 거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마크 애니의 최고 대표님 모실 때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볼 건데요. 지금 아까 C2PA도 그렇고 마크 애니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전부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시적인 워터마킹을 할 때 지금 각각의 스탠다드를 따라가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 무료 서비스를 쓰면 되는 방식이고요. 모두 다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 뭐 비즈니스 모델이 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모두가 오픈 소스를 활용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코드를 카피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설명을 들어볼 텐데 제가 한번 먼저 들어봤을 때는 조금 더 스타트업이 이해하기 쉽게 대표님이 관련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으셨는지 관련 내용을 좀 개발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아마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최고 대표님 모시고 한번 얘기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발표 자료도 준비된 걸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크애니 대표이사 최고라고 합니다. 좀 아마 좀 설명 주신 거하고 살짝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도 저희 이제 이게 옛날 슬라이드입니다만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네. 그 AI 기본법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마크애니 같은 경우는 이제 27년 동안 이제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전문적으로 해온 업체고 사실 마크애니란 이름조차도 워터마크를 애니웨어 아무데나 다 뿌린다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 전문성으로 말하면 아마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비가시성 워터마크로 가장 유명한 게 마크애니 그리고 이제 디지막이라는 회사가 있고 실제로 뭐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2, 30년 전에 이런 AI 대회 성능 대회처럼 워터마크도 그런 성능 대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를 보면은 항상 1, 2위는 저희 두 회사가 맡고 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종의 약간 크레디빌리티 빌드업을 위해서 저희 회사에 대한 전문성을 설명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조차도 이걸로 어떤 모네타이제이션 뭐 돈을 벌겠다기보다는 저희도 아까 앤디가 설명한 것처럼 사실 이 생성형 AI는 국제 표준인 C2PA로 간 게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제가 슬라이드가 준비돼. 네. 그래서 일단 생성형 AI 투명성 표식에 대한 거 기본법을 보면은 크가지 한 4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앤디도 설명을 했고 뭐 앞에서도 설명하셨지만 C2PA 메타데이터형 이게 특히 앤디가 오늘 쭉 설명했던 그 하드 바인딩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은 이제 가시성 워터마크에 대한 게 있고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 혹은 메시지를 이제 넣는 거죠. 생성이 된 AI 결과물에 대해서 그리고 비가시성 워터마크 이거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픽셀을 사실 조작하는 기술이에요. 예, 요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이미지나 동영상이 조작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이 이제 가청시성이라는 표현을 아마 여기 과기부에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저도 아까 앤디가 계속 쭉 설명했던 것처럼 가시성 워터마크는 뭐 그 자체로서 의미가 없다는 아니지만 사실 이거 삭제하기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C2P에서도 이걸 강조하지 않고 있는 거고 이게 뭐 브랜딩 차원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규제에 의해서 이런 로고를 이렇게 삽입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이건 정말 그냥 포토샵도 아니고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일반적인 툴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삭제할 수 있어요. 이게 왼쪽에 보시면 제미나이로 제가 생성했던 이미지고 오른쪽은 그냥 크로핑하고 제가 확대한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이 정도는 아마 웬만한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게 만약에 의도 자체가 그냥 딱 한 번 봤을 때 그래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거야가 목적이라면은 뭐 나름의 의미는 가지겠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뭐 다른 뭐 이런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문의받고 들어보면은 궁극적인 목표는 거의 딥페이크에 이제 많이 뭐 좀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누군가가 유명한 정치가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든가
근데 의도된 딥페이크는 이게 정말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삭제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 달성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왜 C2PA인가? 이게 저희 AI 기본법에 보면은 C2PA, 가시성 워터마크, 비가시성 워터마크, 비청시성 워터마크 이 이야기가 나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예 이게 대한민국이 C2PA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대한민국만의 기준을 만드는 게 좋기는 하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저희만의 또 갈라파고스를 만드는 게 있어서 나중에 생성형 AI 물이 나왔을 때 이게 정말 생성형 AI를 통해서 나온 건지를 밝혀내기가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현재 만약에 집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면은 뒷부분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OTT나 아니면은 케이블 TV로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계시면은 무조건 매 프레임마다 전면에 전체에 다 비가시성 워터마크가 뿌려져 있어요. 아마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보시면서 느끼셨으면 아마 좀 일반적인 인간의 영역을 좀 뛰어넘는 그 케이스일 거고, 무슨 정보가 들어가냐면은 플랫폼 아이디와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 TV를 보고 계시다. 그러면 네이버 TV라는 아이디가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저 아이디가 박혀 들어갈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비가시성 워터마크의 성능에 대한 테스트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모여서 해요. 그들이 그 송출하는 영화에 대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그 기준에 부합한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딱 5개가 있어요. 여기 말씀드린 이제 회사들인데, 마크앤 이데또, 뭐 베리매트릭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마찬가지로 만약에 저희가 저희만의 기술을 자꾸 만들고 뭐 비가시성도 뭐 그냥 쓰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것보다 더한 사항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 기준을 통과한 게 다행히 5개밖에 없어서 요 정도인데, 만약에 이게 어떤 비가시성이라도 다 써야 된다 하면은 비가시성을 넣는 순간 검출하는 방식은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예를 들면은 할리우드 영화가 어디 유출돼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할리우드 영화사들이 어떤 플랫폼, 어떤 유저가 유출했는지 찾아내냐면은 몰라요. 이게 네덜란드에 있는 유저가 유출한 것인지 대한민국에 있는 유저가 유출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5개 회사에 다 던져요. 그 영화를 돌리고, 검출기에 돌리고 아이디 찾아내.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희 회사니까 이제 이렇게 쓰긴 했는데, 마크애니가 찾아낼 수도 있고 이데또가 찾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 유출된 거다, 확률상 이데또 검출기에서 검출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개 회사에만 던지는 형태가 되는 것도 사실 복잡한데, 그냥 비가시성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는 순간 뭐 어떤 비가시성도 쓰게 되면은 아마 그 비가시성을 제공한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아니면 스스로 만든 비가시성이 있겠죠. 그거 검출하는데 아마 뭐 50개, 100개가 되면 다 하나씩 다 검출을 시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성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제안하는 거는, 그러니까 마크애니가 돈을 벌고 싶었다고 하면은 아마 저희가 비가시성, 비가청시성의 전문 회사다 보니 요거를 계속 푸시를 했을 거예요. 사실 저희가 저도 이제 전화 받으면서 되게 곤란한 게, 이 비가시성, 비가청시성이라는 게 AI 기본법이 써 있다 보니까 문의를 받아요. 마크애니가 이권 사업 때문에 로비한 거 아니냐.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반대로 C2PA 국제 표준을 따랐으면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이고, 이유는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그중에 선택해서 쓰세요 뭐 이런 문구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아예 기업이나 사용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딱 국제 표준인 C2PA를 쓰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2PA나 뭐 다른 거 외에 특히 가시성을 쓰게 되면은 사실 목적 중에 하나인 딥페이크 수사에는 어려움만 더 가중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앤디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도 C2PA 메타데이터를 지금 채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C2PA 메타데이터 외에 다른 걸 선택하는 것도 전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도 올라타야 되고 애플도 올라타야 되고 여러 업체들이 올라타야 되는데, 국제 표준을 올라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만의 기준을 만들면 요 국제 표준도 맞춰야 되고 국내의 표준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C2PA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아마 이권 사업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C2PA는 무료예요. 그리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 소스 형태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권 사업이 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스타트업들에게서 듣는 이야기인데, 이게 뭔가 좀 너무 과하게 되면은 해외 업체들 중에는 이렇게 과하게 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는데, 뭐 특히 예를 들면 가시성, 이게 뭐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시성을 넣지 않는 플랫폼으로 가고 싶어 하다 보면은 아마도 이게 해외 플랫폼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생성형 AI 업체들이 시장을 뺏기는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약간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AI 기본법은 나왔으니까 마크애니가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도 여기에 좀 기여를 하고 싶어서 아예 이 AI 기본법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그 무료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다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협회들 하고도 지금 연합을 해서 저희가 뿌리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러면은 C2PA도 오픈 소스인데 왜 굳이 또 마크애니가 또 뿌리냐, 이거 뭐 뭔가 변경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좀 더 그 스타트업들이 쓰기 쉬운 형태로 저희가 같은 표준 안에서 그냥 만들어서 그냥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대부분 업체들은 아마 AI 툴을 쓰던 아니면은 개발자들이 알아서 C2PA 그 포털에 있는 그 오픈 소스를 가지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저희가 이제 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조금 쓰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조금 더 쓰기 쉬운 형태, 그냥 스크립트 그냥 복사 붙이기 할 수 있는 정도로 조금 더 쉽게 만든 게 있고, 그리고 개 중에 좀 독특하게 생성형 AI 유스 케이스가 있는 경우는 조금 약간 모디피케이션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하게 쓰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요 C2PA 표준을 적용을 했더니 이미지가 크기가 계속 증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1메가면 끝날 게 뭐 50메가까지 가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컨설팅해서 이제 알려드렸고 방법을,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까지 모두 포함해서 웬만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스 케이스들은 다 그냥 한 방에 해결되게 뭐 제공하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어쨌든 저희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제공할 거고, 혹시 뭐 여러 협회에 속해 계실 텐데 그때 이제 좀 또 찾아보시면 협회 통해서도 이제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발표해 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좀 쉽게 어떻게 이거를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실제적인 케이스들을 좀 들어보자 하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하나의 또 그 방법은 관련된 API를 살펴보시면 어떤 식으로 좀 가시성이 되는지를 보실 수 있어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포인트는 법에 있는 내용들이 또 계속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맞춰서 이제 비가식성이든 C2P든 관련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API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 중요한 게 또 한국 기업이,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인증을 가지고 활용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해외 걸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다양한 프로덕트를 저희 국내 기업들이 활용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맞춘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순서로는 저희가 이제 발표까지 다 들었고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을 거고 사전에 질문 주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여쭤보고 과기부에도 여쭤보고 또 오늘 발표하신 두 분한테도 구체적인 질문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사무관님 나와주시고 또 대표님 나와주시면, 그리고 앤디도 같이 띄워주시면 저희가 Q&A 세션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해주신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은 제가 이따가 이제 마이크를 플로어에 넘겨서 또 질문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이제 사전에 질문 주셨던 거 먼저 질문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 마이크를 이제 드리면은 소개 한번 해주시고 관련된 질문들 편하게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리를 옮겨서 지금 패널 세션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사전에 들어왔던 질문 중에서 다양한 것들 중에 가장 좀 고민되고 궁금하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시적인 워터마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생성물이 나왔을 때 딥페이크나 이런 건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이해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가시성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한 번은 고지를 해야 한다. 이제 음성이나 아니면은 뭐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그거를 생성물에다가 표기를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들이 좀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플랫폼이나 뭐 뭘 활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쳤을 때 생성형으로, 그래서 AI로 이미지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예를 들면 마크 애니의
API를 활용해가지고 비가시성은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번 고지를 하는 거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 1회 안내의 부분이 이제 시행령의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단서처럼 이제 붙어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전 그 가이드라인 초안 나왔을 때는 그 방법을 이제 뭐 생성물 자체에다가 뭐 안내를 해라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저희는 그거를 이제 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UI나 아니면 그 사실 이제 워낙 AI 서비스의 구현 방식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이게 딱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좀 권해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그 방법은 좀 폭넓게 허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예전에 팝업으로 뭐 이렇게 한번 아니면 다운로드를 버튼을 누를 때 뭐 그 옆에 한 줄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팝업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방법도 모두 허용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떤 뭐 팝업이라는 방법이 어떤 UX를 좀 해친다고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옆에 이렇게 상시적으로 지금 제공되는 뭐 생성물은 뭐 이거는 뭐 생성형 AI로 뭐 생성되고 있다. 뭐 요 정도의 어떤 문구를 띄우거나 잠깐 나왔다가 이제 없어지는 이런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또 논의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실제적으로는 생성물이 나온 이후에 그거를 어떤 특정 유저가 가지고 플랫폼에 올린 거거나 만약에 했을 때 그 올리는 매체에 따라서 또 그게 올라가다 보니 그거를 이제 사실 임베딩을 하고 다시 빼고 이런 게 아마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때문에 1회 고지라는 거에 대한 아마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직 조금 더 고지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면 메타 정보처럼 이미지나 사진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그 디스크립션 페이지에 이것은 생성형으로 됐다라는 게 만약에 써지거나 하면은 그거는 이제 유저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쓰게 하면은 그러면 되는 건가에 대한 또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지 자체나 동영상에 표시되는 게 아닌 옆에 같이 설명되는 디스크립션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1을 고지한 것으로 봐줄 수 있는 건지, 그런 궁금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회 이상 안내는 이제 반드시 생성물 내에 표현될 것을 이제 저희는 가이드라인에서 그렇게 뭐 강제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떤 사실 가이드라인이 저희가 어떤 규정을 딱 제시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법령을 바탕으로 이런 방법으로 적용하실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떤 이행에 대한 뭐 참고하실 수 있는 지침의 형태로 사실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방법으로 방금 말씀 주신 생성물이 제공될 때 뭐 디스크립션 이런 부분에 설명이 되는 것도 이용자가 그 사실을 이 생성물이 뭐 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뭐 문구 음성으로 이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게 딱 사람이 인식하기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생성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만 표현이 되면은 저희는 그 방법이 충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또 어떤 질문들이 있었었냐면은 창작자들이 이제 관련해서 가지고 쓰다가 아까 그 마크헤인 대표님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가시적인 워터마크를 삭제한다거나 잘랐을 때 이거는 이제 한번 또 여쭤봐서 저희는 들었지만 그거는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한테는 사실은 피해는 없고 유저가 삭제한 거는 유저의 책임인 걸로 좀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가시적인 거를 만약에 뭐 심지어는 그냥 회사 홍보를 위해서도 막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거를 삭제하거나 자르는 행위를 누군가가 했다,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의 소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여전히 좀 질문들이 있긴 있어서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는 이제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그 책무를 부여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용자의 어떤 저촉되는 행위나 뭐 개별적인 삭제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투명성 확보 의무의 특히 표시의 의무는 이런 어떤 AI 생성물 표시 그 라이프 사이클의 시작 단계에 있어서 그런 사전 장치 성격을 띠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또 기본법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규정을 했고,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딥페이크 생성물을 만들어서 그 표시를 사업자는 제대로 제공을 했는데 지우고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 예를 들면 뭐 공직선거법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이렇게 활용을 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제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제 제재가 될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그 부분이 이제 책임은 그 활용자의 책임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앤디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의 케이스들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이미 적용된 케이스가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또 비슷한 시기에 돼서 저희는 계도 기간이지만 거긴 이미 뭐 완전히 풀리 임플리멘테이션 된 데가 있는지 그런 데들은 뭐 C2P에만 활용하면 그냥 된다.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도 또 새로운 다른 또 규제가 있는 건지 해서 해외 사례들이 좀 어떤지를 앤디가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사무관이 아시는 케이스 있으면 또 공유해 주셔도 좋고 편하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궁금증도 이제 사전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앤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먼저. thank you.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규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미 발효가 되고 실효를 갖춘 지금 이미 시행이 된 것이 있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AI 투명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한국에 있는 법안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EU의 AI 법안이 있죠. 그리고 올해 지금 8월에 이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주 전이었죠. 인도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규제에 있어서 어떠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AI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이 AI 액션 서밋에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투명성에 있어서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죠. 기계 판독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책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나 아니면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플랫폼에 있어서 어떠한 시그널을 공유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규제를 좀 더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생성물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적으로 편집이 되었을 때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공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어떤 규칙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그래피 암호화 이러한 관련된 기술이 있죠.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련된 기술을 이용해서 규제가 좀 더 개선되고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에 있어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이런 기업가들을 저해하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런 법이 정비가 되고 있는 곳은 없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사무관님 추가로 다른 나라 케이스 아까 다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긴 한데. 네. 네, 대부분 이제 네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좀 비슷하면서도 특별히 그 어떤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이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되게 세밀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디지털 워터마킹 같은 경우에도 뭐 384 곱하기 384 정도의 크기까지는 디지털 워터마킹의 강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를 한다든지 혹은 가시적 표시 크기도 뭐 가장 긴 변의 뭐 10분의 1 이상의 면적 크기를 가져야 한다든지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가이드라인이나 다른 법령에서 하위 법령에서 한 부분 이제 어떤 강제를 하지 않은 게 사실 아직은 이제 AI 시장 자체가 좀 태동기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어떤 강제하는 것이 AI 산업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워터마킹 기술 측면에서도 어떤 좀 기술 중립성을 현재 단계에서는 좀 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좀 AI가 생성되었다는 사실만 일단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이제 최고 대표님과 이제 앤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금 사실 이 기준이 어떤 판독 기술들을 예를 들면 EU 같은 경우에는 판독 기술을 이제 제공을 하도록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판독 기술을 제공을 하더라도 사실 그 시장에 그 기술들이 너무 많이 생기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5개 기관에 이렇게 별도로 판독기를 뭐 하나씩 돌려가면서 확인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해외 동향을 이런 해외 동향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좀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시적인 워터마크, 뭐 비가시적인 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의 목적은 유저들이 그거를 활용한 어떤 것을 활용해서 AI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떻게 유저 프로텍션의 기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조금 더 유저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게 활용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 데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창작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들이 대체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뭔가를 입혔을 때 이것은 사실은 AI가 만든 창작물이라고 딱 박히는 순간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것처럼 돼버려서 창작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슈들에 대한 좀 우려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의 뭐 다양한 이펙트들은 사람이 했지만 결국은 AI를 쓴 건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워터마크 하나 간단한 가시적인 워터마크로는 그 설명이 안 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이 AI가 만든 것처럼 해서 사람들이 그냥 스킵해버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좀 창작자의 우려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구체적인 메타 태그는 어쨌든 어디까지는 사람이고 어디까지는 이제 만들었는지가 좀 나오다 보니 그런 거를 더 활용하는 것이 창작자들 입장에서 더 좋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무관님의 좀 생각도 들어보고 싶고요. 만약에 해외에서는 가시적인 워터마크를 뭐 주장하거나 뭐 이게 필요하다고 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창작자들 그런 부분에서 좀 비교적으로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사무관님과 또 그 마크 애니 쪽의 대표님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서 해외 규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있었는데 이제 각국의 어떤 의무 이행 대상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떤 예술적 창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예외 좀 낮은 수준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해외 흐름이고 저희 법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공통적인 기준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론 이제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다른 타국과는 조금 맥락이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어쨌든 그 AI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좀 완화해서 표시한다는 거는 앞서 말씀하신 우려해주신 창작자가 이것이 AI로 표현되어서 뭐 이런 어떤 진위 여부나 어떤 창의력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어떤 저작권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이 뭐 몇 퍼센트 뭐 어느 정도 사람이 개입했냐를 판단하기보다 어떤 생성물이 AI로 생성되었는가를 이제 생성 단계에서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규정을 하게 해서 이제 어떤 사실 지금 어떤 C2P에서 다루는 출처의 어떤 증명 이런 관점보다는 현재 단계로서는 AI 생성 사실에 대해서만 이제 판단을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창작자는 사실 대부분 AI를 생성한 뒤에 그걸 활용해서 2차 저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본법상의 어쨌든 적용 범위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도로만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개입한 AI 생성물 혹은 이제 fully AI generated 된 생성물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코드 오브 프랙티스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향후 글로벌 규제 흐름에 따라서 저희도 타 이제 문체부라든지 타 법령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따가 조금 더 여쭤보고 문체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과기부에서의 규제도 있고 이제 저작물에 대한 다양한 또 카피라이트 이슈 때문에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관련된 동향에 대해서도 이따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다른 부처들은 또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좀 방향이 갈 것 같은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혹시 마크니 대표님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좋은 답변 아니지만 솔직히 어렵네요. 네, 저는 과거에 이제 AI 기법 처음 나왔을 때 읽고는 이게 어떤 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페인 포인트일까 했는데 저도 최근에 듣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만큼 일하고 그다음이 생성형 AI가 도와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기준이 되게 뭔가 저도 답은 없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매우. 네. 그래서 이거는 저도 딱히 방법은 없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본법이 나오더라도 다 대응 가능하게 국민들을 도와주는 게 저희가 할 일이다 보니 거기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생각보다 많은 논의가 정부기관과 또 실 크리에이터들 간에 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공된 툴에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하실 거라서 이제 그분들은 사실 실제적인 뭐 법에 접촉을 받는 건 아닌데 이제 그걸 만드는 툴들은 창작자들이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좀 최대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아마 그런 고민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앤디가 이 관련해서도 창작자들하고도 또 논의하고 했던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툴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창작자들의 고민을 좀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들을 또 논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C2P에서는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실 수 있으면, 질문에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C2PA에서 아도비로 약간 관점을 바꿔볼게요. 왜냐하면 어도비 같은 경우는 이 창작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아티스트라든지 창작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도비 툴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프로세스에 해를 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툴을 그 창작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AI 툴, 파이어플라이 같은 것도 사용하기도 하죠. 저희는 뭐 이제 제미나이나 오픈AI 테일 같은 것을 만들지는 않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이제 조직으로서 저희가 많은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규정에 대해서도 들어야 돼요. 에이전시가 어떻게 시그널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툴이 이제 법을 준수하는 경우, 그리고 모든 이런 디스클로즈 공지라든지 AI나 지니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발적으로 돼야 돼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원과 관련해서 특히 관여돼 있을 때는요. C2PA와 관련해서 오픈소스 아도비 툴은 이런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창작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법과 관련해서 AI 툴이 실제 어느 부분에 관여가 됐는지를 알려주고자 만든 법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에는 이제 창작 플랫폼에서 아도비 파이어플레이 같은 경우에서는 꼭 모든 표시, 아까 전에 AI가 사용되었다는 그런 심볼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 아트워크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지만 그걸 알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분명하게 알 수는 있어야 돼요. 일부 이 작업에는 이제 그 AI 컨텐츠가 일부 들어가 있다, 아니면은 AI를 활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서비스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어떤 창작물을 제대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이 부분은 당연히 모든 각국의 네, 법안가들이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크리에이터도 중점해야 그렇고 되는 심지어 것이겠죠. 저희가 뭐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글을 쓰거나 할 때도 여러 에디팅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는 내가 한 거고 어디까지는 이제 인공지능이 한 건지를 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앤디가 말했던 것처럼 되게 디테일하게 공개가 되게 되면 이걸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꺼려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썸머리 정도로 해서 생성형 AI가 사용됐다 안 됐다 정도만 밝혀주는 거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대표님한테도 궁금한 게 그게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보통 나오는지, 어떤 걸 그 말씀하시죠? 메타 태깅의 아, 내용이 어떻게까지 C2P에 나오는지. 딱 기준들이 정해져 있어요. 뭐 어느 시점에 만들어졌고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거는 거의 다 표준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제가 조금 다른 결의 얘기 조금 같이 제가 느끼기에 이게 왜 어렵다고 전 느끼냐면은 저는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저작권 보호와 그 다음에 정보 보안, 이렇게 두 가지가 저희 메인 사업이에요. 근데 정보 보안 쪽에 저희가 이제 그
가이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나라가. 그 전에는 정보 보안은 다 체크리스트 방식이었어요. 이거 했냐, 저거 했냐, 요거 했냐. 다 했으면은 오케이. 너는 최선을 다해서 보안을 하려고 노력한 거야. 그러니까 보안 사고 터져도 무죄야. 요 방식이었다가 지금은 미국의 이제 그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들이 나오면서 흡사하게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형태로 저희가 N2SF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그러니까 비유를 좀 드리는 겁니다. 뭘 어려워하냐면 정보보안 담당자들은 가이드다 보니 큰 틀에서 아 그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뭐 비유로 하자면은 옥상에서 사람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철조망을 설치할 수도 있고 CCTV를 달아놓고 계속 볼 수도 있고 아예 옥상 가는 문을 잠궈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변호사로 인해서 많이 작용된 사회다 보니 가이드가 있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변호사들을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고 논의하는 이런 문화니까 이게 되게 익숙한데 국내는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은 많은 CISO님들, 그러니까 보안 담당자님들이 가이드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는 있는데 책임 소지는 어떻게 할 거야? 이게 결국에는 이제 변호사 써서 우리를 방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국내는 약간 정서적으로 그 과도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체크박스 형태가 더 익숙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 작업을 뭐 퍼센트치로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이들 제가 느끼기에 어려워하시는 게 야 51%까지 내가 작업했으면 이건 그냥 내가 한 걸로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고민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예시를 들어주셨듯이 사실 저희 투명성 확보 의무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분야에 있어서 사실 AI가 어떤 입출력도 요즘 아직까지도 블랙박스인 게 대부분이고 어떤 정량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이제 언급해주신 그런 롤 베이스에서 다 이제 리스크 기반 접근으로 모두 변화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그 회색지대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게 좀 사실 실무의 입장에선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뭐 기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릴 때도 어떤 이행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기 위한 실무 지침의 성격을 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해외에서 이제 세이프 하버라고 하잖아요. 말씀하신 어떤 이 정도의 수준을 정부에서 제시한 이 가이드 정도를 이제 이행을 충분히 했다면은 이제 이거를 법적 이행을 어느 정도 충분히 한 것으로 보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투명성 확보 의무 측면에서는 물론 저희가 1월 22일에 가이드라인 이제 첫 버전 공식적인 첫 버전이죠. 이걸 공개를 했지만 앞으로도 지금 법령과 가이드라인에서 포섭할 수 없는 내용들을 최대한 앞으로 이런 자리 그리고 데스크에서 모이는 의견 수렴 그리고 각계의 어떤 포럼 등 논의 채널을 거쳐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체크리스트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약간 이거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딥페이크가 아니다고 쳤을 때 내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이거는 텍스트도 포함이 되는 건 거죠, 지금 현재는. 아니 딥페이크 아닌 그 일반적인. 네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뭐 오픈 AI를 활용해서 내가 글을 작성했다. 그 이메일을 작성을 했다. 그러면은 생성형으로 오픈 AI 자체는 이거는 인공지능이 하고 있어요라고 표시가 됐었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활용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가져다 쓰고 보통 카피 버튼을 눌러 가지고 옮겨 담을 텐데 그 옮겨 담을 때 이제 오픈 AI가 예를 들면 그 법을 지켜서 생성형에도 한 번은 고지가 되도록 이제 뭔가 문구를 줘야 된다면 그게 약간 언론 기사들의 출처 표시처럼 이렇게 딸려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그거를 유저들이 그럼 삭제하는 거는 그건 상관없는 거고 이제 계속 그게 딸려 나와야 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지 뭐 예를 들면 저희는 리걸 테크 회사니까 뭐 규제 관련된 문서가 작성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같이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가이드라인에 보니까는 그게 파일 형태로 다운받았을 때만 들어간 거고 그냥 텍스트로 카피 페이스트 했을 때는 네. 고지할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서 그 네.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텍스트가 어떤 워터마킹의 기술의 적용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충분한 뭐 길이가 좀 만족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른 어떤 모달리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는 테마는 그 사업자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 이 말인즉슨 그 인공지능 사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미지 생성물을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뭐 시스템상에 있는 캡처 기능을 이용한다거나 혹은 하물며 뭐 제가 직접 그걸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이제 사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시스템 제반 환경, OS 등의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자에게 그것까지 이행을 하도록 하지 이제 그 범위에서는 이제 예외를 한 거였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텍스트를 이제 출력하고 그걸 이제 바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도 저희는 일단 UI 아까 설명드렸던 유형 중에 서비스 환경 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꼭 그 텍스트 생성물 내에 표현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이제 그 반복적으로 이제 출력되는 것도 그 과정에서는 저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워드 파일이나 PDF 파일로 만들어 줘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나 텍스트가 믹스돼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사업 개발서를 써줘 이래가지고 그게 나왔을 때 그 생성 인공지능으로 제너레이션 했더라도 거기에 이제 고지를 꼭 넣을 필요는 없다. 생성물 자체에 고지를 넣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 경우에 저희는 일단 텍스트는 지금 기본법상의 어떤 딥페이크 범위에는 일단은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고 문서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렸듯이 이제 메타데이터 등의 방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미지가 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게 또 이제 딥페이크 영역에 해당된다면은 그 말씀드린 대로 문서의 어떤 서두에 표현을 하거나 그 다른 어떤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이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딥페이크가 아닌 경우에는 그게 괜찮은데 저희가 계속 그 고민되는 게 그 1회는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그 부분이 계속 걸리게 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제공 시 1회 안내. 그 부분은 그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제 처음에는 그 생성물 자체 안내가 포함될 필요는 없고요. 이제 UI 상에만 그 생성물이 제공되는 경우에 이게 비가시적 생성물이지만 이제 AI 생성물임은 비가시적 표시가 되어 있지만 AI 생성물임은 그 단계에서 다운받을 때 그 순간 알 수 있게 다운받을 네네 오케이. 하면 되는. 다운받은 그 화면에서 네. 뭐 다운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뭐 예를 들면 팝업이 나올 때 이것은 AI로 제너레이션 된 것을 근데 그건 그걸 쓰는 유저인 거지 생성물 자체에는 네, 들어갈 맞습니다. 필요는 없다.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뭐 다르게 안내드렸던 과거에 이제 좀 오해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런 이제 이슈가 많았어요. 처음 그 시행령 개정안이 있었을 때 그 안내가 생성물의 표현이 된다면은 그게 즉 이제 가시적 표시가 되는데 이게 왜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이냐 사실상 이제 좀 형해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 안내는 직접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UI 등 서비스 환경에서 표현되면 안내를 하면 될 것으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플로우에서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편하게 자유롭게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분 있을까요? 네, 여기 앞에 파란색. 안녕하세요. 플러그링크 CTO 이도우라고 합니다. 일단 너무 잘 들었고 또 뭐 저희 뭐 우리나라가 이게 세계 1위로 도입을 했다고 하시니 한국 국민으로서 나름의 자부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봤을 때 또 젊고 유능하시고 또 그런 유연하신 실무진께서 그런 페인 포인트들을 없애려고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기업인이고 엔지니어로서 느끼기에는 사실 저희 나라가 굉장한 고규제 국가인데 결국 뭐 생산형 LLM을 최초로 상용화한 국가가 아니고 규제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페인 포인트들을 굉장히 줄여주시려고 하신 거는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어떤 예전에 뭐 그런 데서 빚어진 그러니까 뭐 게임 회사들이 한국어를 안 넣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그럴 거면 그냥 우리 한국어 배포 안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실무진 분들께서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도입하면서 최대한
명확하게 하고 규제를 좀 낮추도록 하고 아까 중국의 예도 들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국가는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밀어붙이는 나라인데 만약 기업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아까 캘리포니아도 뭐 있고 C2PA도 있지만 C2PA는 그냥 오픈 테크니컬 스탠다드에 불과하고 저희가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법인을 세운다고 하면 텍사스 같은 데다 세워가지고 제가 만약에 AI 보이스 콜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높이려고 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고객이 듣자마자 이걸 가지고 해결을 하는 그 수치를 높이려고 엄청 고민을 하는데 AI 그 상담원입니다. 한순간 끊어버려요. 수치가 그냥 뭐 20% 팍팍팍 깎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제가 한국 법인인 이상 해외에 진출할 때도 이 규제를 사실 받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저는 뭐 이렇게 고민하신 부분은 알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규제를 도입하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 그 최고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아마 여기서 하셨겠지만 이런 고민들을 많이 대변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좀 건의이자 토로인데 그래도 조금 낮으면 좋지 않은가. 이런 규제는 최대한 오픈해주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 모호성 부분에서도 뭐랄까 나중에 제가 예를 들면은 그냥 AI 써가지고 뭐만 수정하면 되는데 포토샵으로 해서 2시간 걸릴 거 AI 쓰면 1분이지만 2시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아주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다 AI를 쓰기 때문에 그냥 아주 보편화돼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기회가 마련된 김에 조금 건의이자 토로이자 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은 AI라는 걸 고지하는 순간 이용자들이 그걸 인지한 다음에 바로 멘탈리 좀 스위치 오프가 돼버리다 보니 이 서비스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그냥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걸 더 선택하다 보니 다른 나라는 그런 규제가 없었을 경우에 그 서비스를 선택할 거고 한국에서 만든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안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거라 아마 프로덕트 관점에서 이게 유저가 선택을 안 하게 되면 결국 서비스를 계속 만들 수 없다 보니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듣기 전에 다른 질문 있으면 함께 해가지고 같이 답변을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덧붙여도 될까요? 그 사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주력이 비가시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C2Pay를 얘기했던 이유는 C2Pay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C2Pay를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뭔가면은 글로벌 표준도 표준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의 질, 그러니까 어느 플랫폼을 쓸 거냐와 연관이 되는데 유저 수가 얼마나 될 거냐와 연관이 되는데 사실 비가시성이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C2PA를 쓸 때보다는 스피드가 느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이즈의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와 퀄리티에 따라서 다르지만 100배에서 1000배가 느려질 수 있고 왜냐하면 그 삽입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비스 퀄리티가 낮아지고 지금은 뭐 8분짜리 동영상이 거의 최대지만 만약에 생성형 AI로 30분짜리 1시간을 만들면은 그게 C2PA만 썼을 때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합쳤을 때는 스피드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제가 왜 국제 표준을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나중에 어떤 국제적인 표준이 뭐 비가시성도 써야 돼 이러면 아마 모든 나라에서의 퀄리티가 차이가 없을 거예요. 느려도 다 같이 느린 거니까.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만 좀 혹시 피해를 입을까 봐 전 좀 그게 우려됩니다. 네, 그 되게 테크니컬하고 프랙티컬한 얘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또 이해가 잘 된 것 같고요. 혹시 사무관님 다른 질문 혹시 또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임드바이오 법무팀 조은아라고 하는데요. 저는 좀 산업 관련된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의료 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위험 분야로 좀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상용화되지 않은 어떤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 그때 저희가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이랑 콜라보를 하게 될 텐데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EU AI 액트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명시적으로 좀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본법도 이 상용화되기 이전에 개발 단계에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도 되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베타 버전이라든지 아직 R&D 단계라든지 이럴 때 지금 이 고지 의무나 여러 가지에 대한 고영향에 대한 모든 거를 이제 다 지켜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봐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고영양의 이 조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영양 부분도 고영양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제 그 법의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그렇다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폐쇄적인 환경에서 이제 만약에 제한적으로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고용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그냥 연구 개발 단계라면은 그냥 그 고용량 사업자 책무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나 그 이행 준비를 하시면은 하는 단계 이 과정으로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직접적인 의무의 적용이 대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지금 질문 주셨을 때는 판단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담당은 아니다 보니 지원 데스크로 한 번 더 문의 주시면은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의료 쪽은 고영향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판단받으셔야 되는 기간 뭐 또 이런 게 있을 거라서 관련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제 아직 폐쇄적인 환경에서 했을 때는 그게 전반적으로 아직 론칭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에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조금 질문이 오셔서 제가 그것도 같이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말씀 주셨던 게 AI 생성물인데 AI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거나 반대로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교정을 해야 할까? 그런 얘기를 좀 주셨고 아까 텍사스주를 이제 CTO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텍사스에는 없냐? 그러면 이제 다른 없는 국가는 어디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해보려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약간 네, 네, 네. 그러니까 없는 국가의 예시고 사실은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양한 주 중에 규제를 안 받는 쪽에서 출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였던 걸로 이해를 하고 AI 생성물인데 이거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질문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죠. AI가 생성한 것인데도 AI가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네. 나오는 경우 나온 만약에 인공지능 사업자 관점이라면 당연히 이제 뭐 규정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아마 또 유저 입장에서 나는 그게 법이 된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썼는데 네. 그 프로덕트 자체가 아직 네. 적용을 안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네. 그래서 어떤 툴은 안 지키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법에 네. 네. 그리고 뭐 계도 기간 끝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유저 입장에서는 나는 어쨌든 뭐 접촉을 안 받지만 나는 네. 그 프로덕트에 안 됐으니 그냥 상관이 없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안 지키는 회사들이 있을 경우에 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에 대한 또 고민도 있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 기업만 지키게 된다든지 뭐 네. 이런 식의.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제 표시 의무나 뭐 사전 고지 의무가 뭐 이행되지 않는다는 거 만약에 뭐 먼 미래에 이를 수 있지만 뭐 계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그런 부분이 식별이 된다면 뭐 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 먼저 이제 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법상의 뭐 과태료 등이 검토될 수가 있고요. 물론 사실 조사가 기반이 돼야 되지만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국제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 해외에 나가서 뭐 법인을 하신다 뭐 이런 좀 우려 이런 고민까지 이제 하시는 걸 보면은 이제 국내의 규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신 걸로 느껴지고 저희도 그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이렇게 1년이 아니라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일단 법은 시행해서 물론 이제 저희가 물론 이 기업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규제에 대해서가 제일 먼저 피부로 와 닿으실 것 같아요. 소위 이제 규제로 느껴지는 부분들. 근데 사실 저희 어떤 지능에 관련된 부분이 훨씬 많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해드리려면은 사실 그것도 다 법에 기반을 해야 하고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발전에 대한 기반, 지능에 대한 기반을 하기 위해 좀 법을 가장 먼저 시행을 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규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유예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법이 일단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원 데스크라든지 혹은 관련 사업의 컨설팅 등등 뭐 예비 심사 뭐 등등 각종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규제의 어떤 강도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세계 어떤 최소한 이제 각국의 규제를 최소로 보았을 각 요소마다 최소로 보았을 때 그 정도만 하겠다라고 이제 앞서서 저희 부에서 재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먼저 시행을 했다 보니 우리 타국보다 규제가 더 강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느끼실 수 있는데 이제 뭐 EU 같은 경우도 이제 실무 지침 이제 코드 오브 프랙티스가 이제 확정이 조만간 될 예정이고 캘리포니아 이제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실무적인 내용은 사회적인 합의를 좀 이루어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동향을 보면서 저희는 이전에 말씀드린 최소한의 규제를 유지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또 저희 법이 사실 그 해외 사업자 역외 적용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하면 어차피 동일하게 적용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아까 좀 되게 마음이 안 좋은데요. 이제 해외에서 법인을 이제 해야겠다. 네,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도 앞으로 계속 해외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최소한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사실은 과기부는 기존에도 계속 진흥하는 또 부처였기 때문에 과기부가 사실은 그 주도를 하는 것이 다른 부처들 아까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좀 기업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있는 걸 이미 느끼셨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이렇게 논의라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또 과기부가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시간 관계상 아까 다른 부처 얘기는 잘 많이 못 듣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뭐 법안도 계속 나오고 있고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규제하는 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과기부가 그런 코디네이션 역할을 굉장히 잘해 주시면은 기업들의 입장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질문이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AI가 지금 오늘은 좀 컨텐츠 생성 중심 위주로 표시 의무를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는 이제 점점 완전히 자동화되는 과정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어지고 AI가 업무 수행 과정 전반을 하고 의사결정까지 다 내려버리는 그런 과정에서의 그 과정의 디테일한 기록이나 추적하는 영역까지도 다 표기를 하게 돼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질문 이 질문의 의도를 저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겠지만 앞으로의 이제 미래에 대한 좀 우려들이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이 이제 돼 버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게 나을지 이제 더 이상은 뭐 이런 플랫폼도 안 사용하고 본인이 그냥 아예 던져 가지고 그냥 만들어내는 경우에 오픈 소스 활용하거나 막 이랬을 때 어떻게 좀 표기하게 될 것인지 이런 궁금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투명성 관점에서는 현행 투명성 관점에서는 이제 이용자에게 제공을 할 때 이제 그런 표시나 사전 고지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에이전트성의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어떤 또 그런 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제공 대상이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게 요즘 뭐 A2A나 뭐 다른 에이전트 관련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지금 저희 법에서 규정한 투명성 확보와는 좀 더 확장된 개념일 것 같아요. 이제 투명성 확보가 뭐 이런 사전 고지나 AI 생성물 표시도 있겠지만 어떤 면으로는 뭐 알고리즘의 투명성, 뭐 데이터의 투명성 그리고 뭐 어떤 그 판단의 설명 가능성 이런 것도 이제 투명성의 영역에 넓은 의미로 포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의무는 부과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고영향 이제 측면에서 이제 좀 영향받는 자가 좀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향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상용화가 많이 되고 이루어질 때 좀 사회적인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는 일단 당장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추가적인 의무를 뭐 당장 부과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계도 기간 동안 그좀 어떤 그리고 기술도 사실 요즘 뭐 오픈클로나 몰트북 관련해서 좀 이런 에이전트 관련해서 의견들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저희 국에서 이제 에이전트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서 그런 분야의 안전 신뢰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없도록 정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뉴욕에서 앤디가 끝까지 참여해 주셨는데 한마디 해 주시거나 지금까지 나온 질문 중에서 대답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으면은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앤디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런 세션들이 상당히 저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동기부여가 되는 세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가 갖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이러한 규제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선두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픈 스탠다드 공개된 어떠한 표준이 좀 더 조화로운 어떠한 규제의 시행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아니면 1년 정도 후에 좀 더 전체적으로 기업가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 모델을 만드는데 저희의 이러한 노력이 기여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규제 대책에 있어서 약간 국가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C2P는 소비자를 잘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업가들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체 커뮤니티 차원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저해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C2PA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2PA가 이러한 표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문서나 툴이나 아니면 마크 애니와 같은 툴들이 사실상 이러한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관련된 자료들은 다 모아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또 전달드리고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안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이게 또 특히 사무관님 여기 나오신 만큼 끝나고도 혹시라도 잠깐 좀 나와 주실 수 있으면 또 구체적인 질문들 있으실 때 따로 또 여쭤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코스포가 계속적으로 이런 세미나들을 좀 시리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에 오늘도 집중했는데 고영양 관련된 또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도 한번 집중해서 이런 구체적인 세션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들을 스타트업 커뮤니티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또 추가적인 의견 주시면은 또 관련 세미나로 또 하나씩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